세계인의 문화유산 고려 대장경을 간직한 해인사는 802년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흥스님과 이정스님이 창건한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도량입니다. 엄하면서도 자유로운 가풍 속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법보종찰의 장중한 이상을 간직한 곳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천년 고찰 가야산 해인사에 왔습니다. 선과 교와 유를 두루 아우른 우리 시대의 선지식 무관대종사를 뵙기 위해서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가실까요? 예.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은 월정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향천사에서 보산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동도사에서 월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계단위원회 의원들을 역임하며 승가교육 발전과 계율 정립에 헌신해왔다. 화엄십찰 해임사, 언제 오더라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장엄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도량인데요. 스님은 해인사하고 인연이 퍽 오래되셨죠? 해인사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70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한 50년 네. 한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대구로 서울로 한 2, 3년씩 가서 공부는 했어도 그동안에 쭉 주민등록은 여기 놔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는요. 여기가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신 거나 다름이 없으신데요. 이 경내에서 스님이 가장 아끼는 곳, 남다른 인연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으실 텐데. 해인사 같은 경우 전국 사찰이 거의 다 그렇지만은 누각인 국왕루가 있고, 네. 이제 대적광전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이제 백열평짜리가 있고, 양옆에가 이제 궁연당하고 관음전인데 그 건물들이 네모나게 쭉 이렇게 배열이 되고 가운데가 탑이 있어서 네. 이제 남방에서도 탑을 중심으로 해서 손님네들이 살듯이 이 우리나라의 사찰들도 이제 불보인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네. 그리고 이제 스님네들이 사는 성당인 관음정 궁연당, 참선하는 스님네들은 정묵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법당, 그러니까 누각이 그게 법당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성 삼보로 이제 그 사찰 규모를 만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 비로전이 바로 이제 보시는 대로 서기 883년 중화 3년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모신 목조불상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부처님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각은 비로전으로 지은 것은 이제 2005년경에 지었는데, 어떻든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이 바로 여기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14살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군인이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시고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우셨다고요. 이제 제가 처음 출가한 거는 금산사입니다. 네. 금산사에 출가를 했는데 1959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정화가 한창이었던 때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려서 국락조를 일찍 들어가 가지고 14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 그러죠. 그러고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회 공부나 절 공부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스님네들이 가끔 와서 이제 그때는 다 어려울 때니까 동량도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놨다가 이제 절에 가져갈 때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거는 우리의 사회 공부나 똑같은 줄 알았죠. 처음 저는 이제 절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세속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때 영어 사전이 귀할 때인데 영어 사전 하나 달랑 들고 절에 왔다가 3일 만에 목탁석 하는 소리를 듣고는 나도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를 않다, 다르다. 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그 허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는데 그 고향주 제공을 한 사람이 하면서 김치 담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거예요. 소금에 절였던 걸 건져가지고는 대강 씻어가지고는 그냥 주물러 가지고 이제 금방에 들렀어요. 그러니까 스님 내가 이게 김치냐 그렇지 않으면 나물이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김치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야, 이 풋내가 나는데 무슨 김치냐. 그래 김치는 담아가지고 한 3일이고 5일이고 삭혀가지고 먹는 거지 이렇게 풋내 나는 게 아니라 주물럭 끓였으니까 네. 풋내가 날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한테 종아리 걷고 그래 급비로 이제 3차례씩 10여 명 스님들한테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당에 올라가 가지고 3,000배 하라 그래가지고 참여기도 3,000배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무엇이든지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여유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지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이제 처음으로 안 거죠.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그걸 겪으면서도 그 나이에 14살이면 어린 나이인데 겪으면서도 내가 이게 설리고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괴롭고 나는 그렇게 내놨는데 왜 이렇게 혼쭐이 나는가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좀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낯선 행자 생활이라는 하루 일과가 어떠셨어요? 그때 이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일생 동안 이제 절집에 살면서 힘든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살다 보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출가를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행자들이 한 30명이 됐습니다. 한 30명이 됐는데 그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늘 행전을 치고 그리고 저녁에 씻고 난 다음에 양말까지 다 신고 이제 저희들이 살았던 그 큰 방에 부처님이 모셔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탁자 밑에는 안 잘라 그러더라고요. 꿈자리 사납다고. 그런데 저는 그 밑에 가서 자야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탁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남보다도 그 탁자 밑에 자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뭐 동량을 하러도 다니고 이제 네. 탁발이라고 탁발, 그러는데 가가지고 이제 장삼 읽고 갔는데 개가 쫓아와가지고 물었는데 예. 이게 장삼이 부품하니까 네. 장삼 자락만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치진 않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는 그런 행자 생활 기간인에도 별로 힘들다는 생각은 못했고 행자 시절을 이제 5해나 보내고 삼위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5해나 보내셨으니까요. 삼위 스님이 되셨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삼위계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행자 생활을 한 4, 5년을 하고 이제 64년에 3위계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딱 받을 때는 이제 스님네들이 그걸 강의를 안 해주고 그 물으면은 능지 네. 알았습니다. 능히 알겠습니다. 약속하라는 능지라고 하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느냐. 네. 능지 이제 말은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장을 다시 이제 보니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 네. 죽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처음에 그 계율이 제정된 거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나중에는 이게 확대돼 가지고 동물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쪽에서는 곤충까지도 포함되지만은 소승에서는 사람 목숨만 끊이지 않는 것이 불살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뭐 사람 목숨 죽이지 않는 거야. 내가 뭐 죽는 사람 당연히 죽일 안 리가 죽일 있나, 수도 이렇게 있지 뭐.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가볍게 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제일 힘들겠다가 하는 것이 나무가 가지지 않는 거. 예. 훔치지 않는 거 예, 그랬는데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는다. 나무가 가지지 않는 거. 그런데 스님네들은 남이 주는 걸 입을 수도 있고 법당에 부처님한테 나눈 걸 내려가 먹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남이 주지 않는 거라고 어디까지를 주지 않는 거라고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 그러니까 불살생, 불사음, 불망어 이런 거는 괜찮겠는데 불투도 네.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거, 그게 보통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탁자 위에 거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꼭 부처님한테 먼저 절을 하든지 예. 불공을 하든지 그러고 내려 먹어야지 그냥 내려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예. 스님 그 말씀은 사실 그때가 뭐 삼위계 받을 때면 14살에 출가하셔서 19이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셨다는 게 지금 제가 들어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 남이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무엇 하나를 먹거나 쓸 때 스님 말씀처럼 마음으로라도 참 고맙다는 얘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먹거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 2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출가 수행자답게 살겠노라고 발심한 뒤로 무관 스님은 평생토록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오직 부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가르침 그대로 정진해온 원력의 세월이었지요. 그 10대 때 그 한 스님한테 백골관을 배우신 적이 있으셔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찾아서 백골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던데요. 그때 금산사에 있을 때인데 행자 때인데 그때 이제 노장님이 어떻게 저를 잘 봤던지 이제 오녀수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녀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신라시대 때 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연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오세암 같은 경우는 오세동자가 문구멍을 뚫어 놔놓고 노장님이 그 문구멍을 딱 보고 있으면은 황소가 들어올 거니까 황소가 들어오면 나한테 이 얘기 해라. 그래서 5살 먹은 애가 그 문구멍으로 그 이제 그것만 보는 것.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황소가 들어오는 걸 보고 스님 그러는 바람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오삼이 됐다는 이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14살, 15살 그러니까 저도 해골 봐가지고 물을 먹으면은 한 깨달음 할 수 그때는 있지 이제 않을까. 뭐 해탈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도통이라 그랬어요. 견성 성부를 어릴 때니까 그때 노장님들이 말이 도통한다 그랬어요. 도를 통한다. 요새 이제 우리는 경전을 보면서 해탈, 뭐 열반, 견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인데 도통한다 그래서
해골 바가지 물만 먹으면은 나도 도통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골 바가지 물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를 이제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장님들 그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경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현실 생활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옛날에 견성했던 스님네들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해준 건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게 그 이제 경전에 있는 그런 뜻은 잘 모르고 네. 그냥 도통하는 건 줄만 알고 그래 찾아다닌 일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려서 일기도 항상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행자 생활할 때는 늘 시간에 쫓기셨을 텐데 그런데도 일기를 놓치지 않고 쓰셨던 까닭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는 이제 그게 경전상에서는 이제 참회인데 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그 잘못에 대한 이제 반성이죠. 네. 반성인데 부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화엄경대로 하면은 신의 행정이고 법향행에서 말한다면 계시오입인데 화엄경대로 제일 먼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세속에서 말한다면 인생에 대한 목적 그 분명히 해야 되죠. 네. 그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그냥 희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네. 구체적이지를 않죠. 네, 관념적이죠. 예. 그러니까 희망 그러면 하늘의 뚱구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구체화가 된 게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돈을 벌겠다든지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든지 변호사가 되겠다든지 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시인이라는 거죠. 네. 믿음이란 것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갖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죠. 네. 그게 확신인데 믿음도 그러니까 종류가 뭐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들 가운데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전으로 안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들 어깨너머로 이제 그런 노장님들 이 얘기를 통해서만 도통이란 것만 이제 목적으로 삼은 거니까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스님들 얘기로는 육신통을 얻는 건데 누진통까지 얻는 건데 그때까지만 하도 어린 생각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통하면은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네. 도통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제대로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본 것이 이제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참 17, 18 그 무렵이 되니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당을 이렇게 쓸다 보면은 그때 한참 이제 그 여자들은 시를 많이 신을 유행할 때거든요. 네. 그래 여자들이 걸을 왔다 가고 나면은 이제 절에 뭐 등산을 오거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데이트를 왔다 가고 나면은 마당에 그 발자국이 이제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쓸 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이제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성도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도통을 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런 이제 그 한창 사춘기니까 네. 여자 생각을 하고 이래도 괜찮는가? 그래가지고 그 어떨 때는 그 대학 노트 일기장 대학 노트에다가 한 2장씩 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요? 하루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거기다가 쓰면서 그런 이제 사춘기 그런 걸 해소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나는 극복을 한 걸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기 쓰는 게 이제 참회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환이셨군요. 예. 그렇게 지금도 신도들한테 제 경험으로서 네. 그렇게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해소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가지고 신도들한테는 일과를 정해놓고 꼭 하도록 그리고 저녁에 반성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렇게 꼭 따라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오녀 스님처럼 도통하고 싶었던 14살 어린 소녀는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며 한국 불교의 거목이 되셨습니다. 승가 교육과 계율의 정립을 위해 헌신해온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